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 주택단지. 이곳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주택을 임대해주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중 하나였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이 동네가 갑작스레 시끄러워진 것은 2008년 1월 9일 6번가에 경찰이 방문하면서부터입니다.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경찰과 집안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던 거주인 바니타 잭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경찰은 바니타에게 퇴거 명령서를 보여주었지만 바니타는 여전히 문만 열었을 뿐 경찰의 앞을 막고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자신의 집에 들어오려는 경찰을 막으려 했던 바니타. 그녀는 왜 그들을 막으려 했고 왜 경찰은 집 안에 들어가려 했을까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평범하게 자라났던 바니타는 17살에 임신을 했고 결국 학교를 그만두며 첫째 딸 브리트니를 낳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미용사로 일하던 그녀는 6년 뒤 둘째를 낳았지만 그때까지도 부모에게 두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던 그녀는 2000년에 나다니엘 포글이라는 남성을 만났고 둘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가 더 태어났습니다. 네 명의 아이를 돌보며 먹여 살리기에는 둘이 버는 돈으로 한계가 있었기에 결국 바니타는 어머니에게 당분간 집에 머무를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당연히 그녀의 어머니는 결혼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남자친구 나다니엘을 좋게 보지 않았고 자신의 집에 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니타는 어머니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노숙자 쉼터를 비롯해 여러 장소를 떠돌아다니는 삶을 택했습니다. 2006년 8월에 비영리 단체의 도움으로 워싱턴 DC에 위치한 임대주택으로 이사오게 된 바니타와 나다니엘. 이때까지도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들 가족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바니타는 4명의 아이를 사랑하며 아껴주었고 나다니엘 역시 일을 하며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이웃들이 보기에도 그들은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7년 2월에 나다니엘이 사망하면서 그들의 짧았던 행복은 끝이 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이가 세상에서 사라지자 바니타는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이웃들과 자주 대화를 나눴던 그녀는 밖으로 나오는 일이 뜸해졌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다니엘의 장례식에 본인은 물론 아이들까지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다니엘의 부모님이 그런 바니타와 손주들이 걱정돼 그녀의 집에 방문했지만 그녀는 돌아가라는 말만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아 걱정한 담임교사가 그녀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혹여 그녀가 아이들에게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교사는 창문을 통해 아이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머리에 윤기가 흐르는 것을 본 교사는 안심하며 그녀가 입은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길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사회복지사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니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집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 상심이 커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바니타의 이웃 주민들은 가끔 식료품을 사러 집 밖으로 나오는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해 5월 무렵 바니타는 이웃에게 식료품 카드의 한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시 그녀는 소득이 일정치 않았기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식료품 카드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의 한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웃은 일정 서류와 사회복지사의 방문으로 식료품 카드의 한도를 늘릴 수 있으니 신청하라 말했지만 나다니엘이 죽은 후 자신의 집에 아무도 들이지 않았던 바니타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름이 되었을 때 바니타의 이웃집에 살던 제이는 최근 들어 나는 악취에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쥐가 죽었나 라고 생각하며 참아보려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악취로 고생하는 나날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이는 어느 날부터 바니타의 아이들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평소 집 밖으로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끔 외출을 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던 바니타. 처음에는 4명의 자녀와 함께 외출했었지만 어느 날부터 3명, 2명, 1명으로 줄더니 요 근래에는 그녀 홀로 외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니타의 첫째 브리트니가 안 보인 시기와 악취가 발생한 시기가 비슷한 날이었다는 것을 기억한 제인. 하지만 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했던 바니타였기에
혹여 지금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제이는 들었던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될 무렵 악취는 서서히 사라졌고 그 무렵 바니타의 외출마저 줄어들며 이웃들은 그녀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겨울에 바니타는 임대주택의 계약이 끝났기에 다른 장소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정을 아는 공무원들은 몇 달의 기간을 보류해 주었죠. 일정 기간을 보류해 주었지만 그녀는 끝내 이사를 하지 않았고 2008년 1월 9일 경찰을 대동한 공무원이 퇴거 명령서를 갖고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자 풍겨오는 악취. 퇴거 명령서를 보여주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공무원을 바니타는 몸으로 막았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작은 방 문을 열었을 때 경찰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가지런히 침대에 나이순으로 누워있는 바니타의 자식들 3명이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지 오래돼 보이는 듯한 시신. 시신들은 가지런한 차림새로 모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위치한 테이프로 밀봉된 또 다른 방. 테이프를 뜯을 때마다 더 심한 악취가 새어나왔고 드디어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경찰이 발견한 것은 사망해 있는 바니타의 장녀 브리트니였습니다. 앞선 방에서 발견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브리트니는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총 4명의 시신이 발견된 집. 곧바로 바니타는 체포됐습니다. 시신을 검시한 검사관은 처음 발견된 3명은 모두 교살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브리트니의 몸에는 자상이 남아있었지만 시신의 부패로 인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파악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니타는 자신이 성모 마리아고 죽은 남자친구 나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며 자녀들이 악마에 홀려서 어쩔 수 없었다 주장했습니다. 자녀들의 몸에서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선 가사 상태에 빠지게 해야 했고 이후 자신의 능력으로 소생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말하며 그녀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녀의 요구대로 배심원 없이 시작된 재판에서 결국 그녀는 7살인 등 총 12건의 혐의 중 11건에 대해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브리트니의 옆에서 발견된 칼에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기에 의도적으로 장녀를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만 무죄를 판결받았던 바니타. 바니타는 자신의 무죄를, 그녀의 변호사는 정신 이상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지만 결국 그녀는 2009년 12월 18일에 징역 1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일로 당시 워싱턴 DC의 시장이었던 아드리안 펜티는 매월 그들의 집에 방문해야 했던 사회복지사 6명을 직무유기로 해고했습니다. 여담으로 재판을 맡았던 바이스버그 판사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이 맡았던 재판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재판이었다는 인터뷰를 하며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이상한 환상에 사로잡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바니타. 만약 그녀가 정신을 차리는 날이 온다면 그날은 아마 그녀에게 가장 최악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